네, 어제 있었던 경기도 국정감사는 예상됐던 대로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를 둘러싼 공방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 정규직 전환 의혹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경기도 국감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집중되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지사의 청문회가 아니었느냐. 또 근데 이 지사가 상당히 좀 미소를 띄우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지사의 판정승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어제 좀 보셨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 잡으려고 작정한 국감이었습니다. 예.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다 죽어가던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 이재명 지사가 판정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일단 그 논란이 됐던 개인사도 이번 국감을 전후로 해서 이재명 지사가 신체 알몸 검증도 받았고요. 또 조폭 연루설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다 그 국감장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혹을 갖다가 해명하는 오히려 이제 그런 그 대국민 해명의 어떤 장으로서 활용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본질인 이제 그 경기 도정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야당이 이렇다 할 실책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보유세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건설 원가 공개 부분, 그다음에 지역 화폐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네.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국정감사 본연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놓고 봐도 되고요. 네. 개인사 측면에서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논란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까지의 그런 불리하던 국면들이 조금씩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네.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로서는 당초에 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다라고 예상됐던 국정감사가 네.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잘 치렀다 네. 이렇게 좀 자평하는 분위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사의 판정승이었다. 이 지사에게 오히려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말씀이셨는데 이 교수님도 동의를 우리 하십니까? 박 교수님께서는 아주 또 후하게 좀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어제 아마 국정감사를 지켜보는 사람들, 저도 봤습니다만 좀 네. 기분이 착잡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경기도민 1,300만 경기도민은 경기도지사가 저런 형태로 질의를 받고 응답하는 모습, 또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켜본다는 것이 굉장히 착잡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치적 업무인지 아니면은 자신의 자발적인 업보인지 이건 나중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상 기업에 대한 주가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가치를 평가하고 거기서 주식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지도자, 즉 경영자들에 대한 도덕적 인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는 PI에 대한 부분입니다. President Identity라고 해서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도덕적 모습이 얼마만큼 미치는 영향이 클까에 대해서 사회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 전문 경영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추총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퇴진을 시키는 것이 관행화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지방자치단체든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선출할 때 이 사람에 대한 도덕적 부분, 이걸 꼼꼼히 따지는 것이 관리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600년 전에서는 그 세종대왕 때부터 벌써 이 부분은 관용화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중론을 거쳐서 정성들을 선발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이 중론이라는 것이 사회의 세평을 듣는 겁니다. 이 중론을 거치지 않으면 왕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정치적 업무라고 이재명 지사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이 자발적인 업보 탓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든지 어떤 조직의 리더든지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고 업무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지사입니다만 이걸 어떻게 걸러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네. 평상시 자신의 행동과 자신에 대한 발언 이런 네. 것들이 일종의 자정적 기능을 거쳐서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원론적인 것을 봤을 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둘러싼 여러 가지 추문들은 본인이 결국 자초한
어떤 그 자발적 업보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좀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지사 개인 의혹과 관련한 평가를 좀 떠나서 과연 이 스캔들 문제를 국감장을 끌고 왔어야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조원진 의원이 뭐 녹취록을 틀겠다 물론 뭐 틀진 않았지만 이런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국정감사 대상이 있는데 이걸 20일 안에 그럼 의원 1인당 평균 7분 정도가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 7분 안에 뭔가 존재감을 보이고 상대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목소리를 키우고 호통치우고 뭐 이렇게 되게 끝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근데 조원진 의원의 이번 그 녹취록 이 공개 또는 이제 녹음을 틀겠다 이런 네. 부분들은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한국당에서 이걸 한번 틀은 적이 있어요. 홈페이지에다 올렸고. 근데 이게 이미 유권자의 판단을 한번 받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거를 또 국정감사,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경기도정에 대한 난맥상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인데 그걸 감시 견제하는 자리인데 그거를 1년 전에 이미 유권자의 판단을 받은 부분을 또다시 그런 걸 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국정감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정치공세의 자리로 좀 자리매김한 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그다지 좋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신뢰를 얻었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국정조사에 개인적인 가정사라든가 개인적인 얘기를 올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이미지 화석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로 들다 그러면은 계모가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이미지 화석화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추문들이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어떤 등목보다도 그런 추문에 휩싸여서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점에서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최대한 본인이 해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네. 네. 결국 이재명 지사는 이미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런 점에서 좀 이재명 지사의 앞으로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 개인사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네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간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국정조사의 예상과 정책만 이야기하면 되지 왜 가정사를 이야기해야 되냐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국정조사에 대한 소극적 해석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과 또는 도덕적 책무 또 거기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봐서 이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가능한 사람이냐에 대한까지도 보는 것이 국정감사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과 정책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과 정책을 이끌고 가는 사람의 도덕적 덕목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국정조사의 광의적인 해석, 즉 적극적 해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지사가 이제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회가 어떠냐라는 질문에 인생 무상이죠라고 웃으면서 그런 좀 웃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좀 여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야당에서 그런 질문도 나왔어요. 뭐 탈당 요구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 네. 나오니까 뭐 요구 받았다. 하지만 나는 뭐 탈당할 생각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좀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 추문 지금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추문이 없었더라면은 사실 이게 개인사가 이런 국정감사의 장애까지 오르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업자득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납득이 되지 않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된 면이 있고 그게 부담스러운 여당에서는 사실 적극적인 옹호에 나서지 않았거든요. 이 지사가 이게 서운하니까 자신의 어떤 핸드폰 압수수색에 대해서 야당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거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창피주기 아니냐. 이거 난 지금 여당인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당으로서도 이게 사실 뭐라 그럴까요? 계륵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미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 지사가 분명히 정치적인 위기를 맞은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 지사가 선방했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워낙 지금 바닥에 있었고 국민들의 어떤 의혹의 시선이 거둬지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나아졌다지 이게 이재명 지사가 네. 차기의 대선 주자로 나가는데 무슨 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여당 지지층에게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열화를 받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성공적인 정권 수행에 발목을 잡은 측면이 분명히 네. 있다. 그래서 여당으로서도 지금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엄호하거나 방어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사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자신이 풀어야 될 문제고 이번 국감 이후에도 네. 이 부분이 검찰 수사 특히나 이제 12월 13일이 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마무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낙마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는 여당으로서 어마어마한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 12월 13일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1차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점 때문에 제가 이미지 화석화를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정치적 앞으로 행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부분인데 이것입니다. 지금 그 여당이 즉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의 편을 들어주느냐 이것도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어제 제법 좀 편을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지 않았냐라는 네. 부분인데 돌이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것을 정치적 업무로 몰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 역정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뭔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자. 뭔가 모르게 다시 재기하는 자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져감에 있어서 정치 행보에 아주 유리한 점이죠. 그런 점인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 추문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의 논란이 있을 때 실질적인 얘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잘 안 냈습니다. 다만 그 제3자, 제4자 관계자의 얘기를 통해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에 휩싸여서 참 난감하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유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뭐 좀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측에 한 공격 자체가 좀 과했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거든요. 이걸 굉장히 이재명 지사 측이 전략을 잘 짠 거예요. 왜 전략을 잘 짰냐 그러면은 결국 이런 부분이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의 자발적인 업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난 정치적인 조직에 의해서 희생이 될 수가 있다. 희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반성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국을 타기 위해서 상당히 지략적인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했구나라는 것까지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서울교통공사 지금 채용 의혹 논란이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또 다른 논란이 나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민노총 해직자들을 재입사시켰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박 시장은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방률 지정이라는 얘기 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새하고 조개가 싸우니까 약삭빠른 어부가 다 차지해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고용직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논란 문제, 그다음에 스크린 도어로 인한 젊은이의 사망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인데 결국 고용에 대한 효과는 노조가 다 가져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 것이죠. 3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4명 정도인데 이 중에 10명이 고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정 판결받았다라는 겁니다. 고용에 대한 정당성 확정이라는 것은 고용하는 이후에 해고하는 이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즉 이 네. 해고는 불법이나 탈법이 아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채용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더군다나 일부 사람들은 당시에 박원순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재입사가 돼 가서 나중에 부사장까지 오른 그런 전력들이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일반 기업에서도 재입사에 대한
조건에 사교에 굉장히 깐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어떤 독단적 결정 그리고 아주 결단력이 없으면은 재입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뭐 회사의 사교에도 많이 일반 회사에도 회자되는 얘기인데 하물며 이 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적법성 그러니까 전문성을 너무 높이 사서 재입사를 시키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최고 경영진의 어떤 결단 그리고 그 결정이 없으면 힘든 사안이다. 말씀하신 대로 정당이고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게 더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교통공사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 교통공사가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갖다가 정규직화하는 부분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하고 도시철도 공사를 합치면서 교통공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요구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맞추면서 정규직화했던 부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명들 같은 것들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감사원 감사 자신 있다. 얼마든지 감사 받을 수 있고 다 해명 가능하다.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나온 기사, 이게 지금 한 종편에서 나온 내용인데 네. 대법원에서 최종 해고 판정을 어떻게 보면 받은 사람이 10명이나 복직이 됐다. 이러면은 물론 이거는 이제 경영자의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복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의 어떤 교통공사의 소위 야당의 공세에 기름을 끼얹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통공사 문제가 국감이 끝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감사원 감사나 이후에 국정조사 이렇게까지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하나 터졌다. 좀 그런 점에서 교통공사나 박원순 시장 측으로 봐서는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좀 앞으로 놓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제 이게 장기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3당이 공조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치 공세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뭐 여당이 반대하면 사실 국정조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예요. 지금 방금과 같은 그런 사안들, 그러니까 지금 교통공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보면 수긍 가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너무 좀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 대법원의 해고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마저 복직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이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요. 여론이 돌아서게 되면 여당이 이걸 버티지를 못한다.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하는 얘기가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과거에 자신들이 야당이었을 때 여당이나 공기업에 대해서 비판하면 여당이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검찰 수사 지켜보자, 경찰 수사 지켜보자. 그러니까 대단히 수세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지금 여당이 그런 수세적인 반응으로 과연 여론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나 여당이 지금 사실 이 정규직화 교통공사의 정규직화 부분은 맨 처음 출발점이 구의역 사고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없애자라는 거였어요. 네. 취지 자체는 이거는 칭찬해줘도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국정감사를 가자 또는 검찰 수사를 받자 이런 식으로 전면 돌파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나가면은 결국은 좌파 기득권이라고 하는 이런 야당의 비판으로부터 보수 측의 비판으로부터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좀 그런 점에서 여당과 박원순 시장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우리 박 교수 지적대로 이건 소나기는 피하게 보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종의 정치적 어떤 전략적 전술로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사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리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지하철 공사, 즉 철도공사 쪽의 이 사건 자체가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확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그 이면에 정서적인 반감이 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가는 실정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붕괴할 수 있는 소지, 화약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취업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서적 반감이 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에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왜 야3당이 적극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냐 그러면은 바로 이 문제죠. 실질적으로 한국당 제외한 소수 야당인 바른당이나 민평당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정당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봐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여당, 그 정부의 어떤 정책에 바로 대책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유리한 고지점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따져봐야 될 것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분석입니다. 네. 이 부분은 야3당의 입장으로서는 유력한 여권의 대선 후보인 박원순 시장을 공격함으로 있어서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여권에 아주 특출한 대선 후보가 있는 것보다는 춘추 전국지로 가는 것이 다수당 구도에서는 아주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야3당이 국정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하기로 한 약조한 그 배경이라 봐야 됩니다. 네. 반면 이제 민주당은 이제 국방 후반부 동안 비리 유치원 사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 뭔가 좀 민생을 좀 챙기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국감 후반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서울 지하철 고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 이제 유치원 네네. 대한 논란 부분 두 가지로 이제 국감 후반기에는 가닥이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여권으로서는 이 지하철 공사의 이 고용 노사 문제는 피하고 싶죠. 왜냐 그러면은 이 정치적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박원순 지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이 부분들이 국정조사가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난관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국정에 대한 이니시티브 자체가 국정조사로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여기 되면은 남북 평화 모드라든가 그다음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물론 여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국정조사라는 것이 결국 야권 주도의 일정한 이슈를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권의 입장으로서는 민생으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이렇게 힘쓰고 있다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강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유치원에 대한 문제, 네. 이 파문은 상당히 파장력이 큰 부분이거든요. 정치적으로 30, 40대의 중심 세력이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이 부분을 또 무시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그만큼 이 유치원에 대한 비리 문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적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사회적 정의적 차원에서 몰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외교 좀 마무리를 해 볼까요? 좀 성과 반면 좀 아쉬웠던 점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뭐 교황의 방북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네. 교황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초청장 부러지면 가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북한으로서는 교황의 방북 이게 정상 국가로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상당히 북한으로서 반가운 소식인 거고요. 네. 또 우리로서도 북미 간의 지금 밀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얻은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반면에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 중에 이제 좀 안보리 이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 그리고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가시적인 그런 그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제재 완화를 좀 하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으면 싶었는데 네네. 이 결과적으로 아셈 이 폐막 그 아셈의 어떤 선언문을 보면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빠졌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아직은 제재 완화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뭐 가시적인 성과물은 얻지 못했고 네.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향후에 북한이 뭔가 북미 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을 한두 개 내놓는다고 그랬을 때 이 안보리 이사국들의 여론을 갖다가 돌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 네. 좀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얻은 거고,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제 네. 그거라면 좀 아쉬운 점이 되겠죠. 이 교수님도 네. 끝으로 간단히 짚어주시죠. 교황청의 그 교황 방문 자체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라는 것은 결국 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정상 국가를 만들어내서 여기 비핵화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부분과 동시에
교황에 대한 방문으로 인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국제적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분명한 명분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교황이 방북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미국이라든가 다른 어떤 서구 쪽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얼마 정도 공고한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컨디션 자체가 구비가 돼야만이 네. 교황의 방문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